네, 이번 시간 우리 교재 276페이지 보면 사절 소음 방지와 차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 외부에서 어떤 소음이 들려요. 그걸 차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 소음의 방지라는 얘기는 외부에서 오는 소음을 차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외부에서 오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방음보다는 차음이 효과가 크죠. 차음. 그래서 여러분 차음의 재료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재점 잠깐 볼까요? 자, 그래서 1번에 소음 방지에서 벽차는 가급적 흡음률 소리를 적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반사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자, 벽체는 이중벽이 좋아요. 즉 가운데에 공간이 있는 이중벽. 그래서 그 이중벽 안에 있는 가운데는 그 공기는 되도록이면 유출이 없어야, 노출이 안 돼야 그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쪽에는 바른벽, 뭐 한가를 더 댔겠다는 얘기예요. 바른벽이 꼭 미장만 바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셨죠? 여기에 뭐 석고보드를 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여러 가지 또 다른 재료를 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재료는 밀실하고 무거운 게, 이게 기본적인 차음의 개념이었죠. 자, 그런데 저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277페이지예요. 277페이지. 7페이지 보면 우리 거기서 용어에 뭐 길라잡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봐야 될 게 두 번째, 현열과 잡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현열과 잡열. 두 번째, 현열과 세 번째, 잡열에 관련된 정의를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것은 외우는 거 아닌데요. 사도시에 물이 있고 백도시에 물이 있어요. 또 백도시에 수증기 상태가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여기가 영도시여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영도시일 때는 물의 팽창이 이루어져요. 자, 왜 사도시냐고요? 이때가 물의 부피가 가장 작으면서 물이 가장 무거울 때가 여러분 사도시래요. 그래서 사도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잘 보실래요? 만약에 사도시에서 백도시로 자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온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온도 변화 있고 상태 아직 물에서 그대로 있죠. 물에서 상태 변화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열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열 같은 경우는 뜨거운 온수를 이용해서 온수난방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열이 여러분 현열입니다. 그러면 자,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수증기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좀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온도 변화 없고 상태 즉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었죠. 변화 있죠. 이러한 상태의 열을 여러분 잡열이라고 합니다. 잡열. 그래서 이 잡열은 수증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증기난방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지금 자, 현열과 잡열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여러분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278페이지 보면 맨 위에 10번, 11번, 12번 뭐가 적어 있냐면 적게 열 전도율. 열 관류율. 열 전달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꼭 율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비율이니까 퍼센트니까.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열 전도, 열 관류, 열 전달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특히 열 전도는요. 단위가 어떻게 하면 보열량에다가 자, 메타에다가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읽냐면 켈빈이라고 읽어. 켈빈. 이게 절대 온도의 값이에요. 우리가 온도를 여러분 도시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 도시라는 표현 쓰죠. 이게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실생활에는 도시를 쓰지만 어떤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는 절대 온도값인 켈빈을 써요. 얘도 온도가 차가 100도씨가 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0에서 100도씨 표현하죠. 자, 얘도 여러분 100도씨 값이 있어요. 하여튼 굳이 여러분 켈빈이랑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열 관류나 열 전달은 단위가 똑같아요. 자, 얘는 면적을 써요.
그 다음에 켈빈을 쓰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 전도는 반드시 여기를 메타로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열 전도, 열 관류, 열 전달은 열의 이동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열의 전열이라고 얘기하죠. 전열. 여러분 전열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이 이동하는데 이 열 전도는 벽의 두께라든지 이 두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벽의 두께가 두꺼지면 열의 이동이 적어지고 벽이 얇아지면 열의 이동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열 전도는 벽의 두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열 관류나 열 전달은 그게 아니야. 즉 여러분 우리 창문이 많아지면 그 창문 사이에 열의 이동이 많아지는 거죠. 여름에는 냉기 손실이 많아지고 겨울에는 온기 손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이 열 관류나 열 전달은 이렇게 어떤 면적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진 열의 이동이 생겼다는 얘기를 우리가 관류나 전달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겠으면요, 열 전도는 반드시 뭘 쓴다고요? 메타를 쓴다고. 이것만이라도 꼭 정리를 하십시오. 자,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냐고. 자, 간혹가다 이것들이 크다. 이것이 크다, 작다. 무슨 얘기냐고요? 열 전도가 크다, 열 관류가 크다, 또는 열 전달이 크다, 또는 다른 말로 열 전도가 작다, 관류가 작다, 열 전달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해석할 때는 여러분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 단열 성능으로 바꿔서 가야 돼요. 이걸 뭘로 바꾼다고요? 단열 성능. 그러면 열 전도가 크다는 얘기는 단열 성능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면 절대 안 돼요. 왜? 여러분 이런 얘기가 무조건 나오잖아요. 전도, 관류, 전달에 나오면 그대로 하지 마세요. 바꿔서 명칭을 바꿔서 해석할 겁니다. 뭘로요? 열의 이동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가요. 어차피 전열이 열이 이동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서 가자고. 열의 이동이라고. 그러면 열의 이동이 크다, 열의 이동이 작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열의 이동이 크다는 얘기는 잠깐 보실래요? 자, 여기서 이 구조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열이 이동이 크다는 얘기는 이동이 잘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단열 성능이 나쁘다는 얘기네. 그러면 열 전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열의 이동이 크니까 얘는 단열 성능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열 전달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즉 열 전도, 열 관류, 열 전달이 작다라고 하면 자, 이 열의 이동이 어때요? 이쪽으로 넘어가야 이동이 생기는데 얘가 작다는 얘기는 못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열을 막는 단열 성능은 좋은 거죠. 좋다, 크다, 양호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열의 전도, 저항이 붙고 열, 관류, 저항이 붙어요. 그 다음에 열, 전달, 저항이 붙어요. 자, 중요한 건 요 뒷면에 뒤에 저항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열 전도, 열 관류, 열 전달을 요거 지금 저항이 없는 상태라고 얘기합시다. 뭐라고요? 열의 이동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면 저항은 여러분 못 가게 막는 힘이에요. 그래서 막는 힘이라고 해석하십시오. 자, 얘들도 크다, 작다라고 해석이 되면 표현이 나오면 이걸 우리 또 단열 성능으로 바꿔서 가자고요. 자, 합니다. 자, 열 전도가 크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바꿔서 가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열의 이동이 크다고. 열의 이동이 크다는 얘기는 열의 이동을 막는 힘이 큰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 구조체입니다. 열 전도 저항이 커.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막는 힘이 크다는 얘기죠. 열 이동을 막는 힘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못 가니까 단열 성능 좋은 거죠. 자, 열 관류, 열 전달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열 전달이 작아. 열 전달이 작다는 얘기는 자, 열의 이동을 막는 힘이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열이 어때요? 이렇게 관통이 되겠네.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단열 성능은 나쁘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이거 해석 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아셨죠?
자, 저는 281페이지 제2장 급수 설비로 갑니다. 자, 급수 설비 여러분 쉽게 해서 여러분 찬물 개념으로 보셔요. 수도꼭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꼭지에 나오는 찬물, 수돗물.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두 번째 보면 수질이 나와요. 수질. 자, 물의 질이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물의 질이 있지만 첫 번째 물의 경도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도라는 얘기는 딱딱한 정도예요. 물이 딱딱한 정도, 이걸 경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경도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탄산칼슘 함유량에 따라서 탄산칼슘 CaCO3 여기에 따라서 물의 명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탄산칼슘이 함유량에 따른 분류에서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온 게 여러분 극연수예요. 자, 이 극연수를 우리 멸균수 또는 증류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극연수는 ppm 수가 있습니다. 0에서 10ppm 이 하인 물을 여러분 극연수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극연수는 황동관, 노쇠관을 부식시키는 원인이 돼요. 자, 그래서 너는 이 부식이 안 되게 이것을 사용을 하려면 안과 밖을 도금을 해서 사용해 라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두 번째, 연수가 있어요. 이 연수가 여러분 우리 영문으로 소프트워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연수의 ppm 수는 보통 10에서 90ppm 이 하인물을 여러분 연수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연수가 좋냐 나쁘냐 물어보면 연수가 좋은 물이에요. 왜? 자, 보일러 내부에 스케일이 발생이 안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스케일이 뭐냐고요? 여러분 오래된 PVC 관을 이거 잘라보잖아요. 그러면 요 주변으로 여러분 석회, 돌처럼 딱딱한 게 끼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스케일이에요. 그럼 왜 스케일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으면 나쁜 거라고 하냐면, 자, 이걸 제가 여러분 방바닥에 있는 우리 난방 코일이라고 보자고요. 여러분 방바닥에는 지금 배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야 요 사이로 지금 따뜻한 온수가 지나가죠. 이 온수가 열에 전달을 시켜요. 그래서 방이 따뜻해짐을 느끼는 거죠. 이게 난방이잖아요. 자, 문제는 이 온수가 열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돌처럼 생긴 게, 즉 스케일이 끼어 있으면 열의 전달이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이 따뜻한 게 아니라 미직지근한 거죠. 이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수는 스케일이 발생이 안 되니까 좋은 거예요. 스케일이 발생됐다는 얘기는 안 좋은 겁니다. 세 번째, 적수예요. 자, 이 적수는 적수가 없어서 그냥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ppm 수는 알자고요. 90에서 약 110 ppm 정도의 물이 적수입니다. 자, 네 번째, 경수예요. 이 경수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하드워터. 과거에 우리가 흔히 단물, 센 물 이렇게 배우셨죠. 결론 센 물이 바로 경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수는 110 ppm 이상인 물이 경수가 돼요. 자, 그러면 경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고요? 스케일이 끼는 거죠. 스케일이 발생돼요. 자, 그러면 스케일이 끼면 뭐가 문제인지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82페이지면 맨 위에 편에 여러분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경수 사용 시 문제점 기억번 스케일이 발생겨요. 자, 니은번 그럼으로 인해서 전열 효율, 열이 전달되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디귿번에 보일러가 화이래 됩니다. 결론 보일러는 식어서 물이 식어서 가야 되는데 이 물이 안으로 또 들어가니까 보일러가 계속 뜨거워지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보일러 수명이 또 단축되는 그런 문제점도 갖고 있는 게 바로 경수입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정수법 나와 있죠. 침전, 폭기, 여과, 멸균. 이건 그냥 이 제목만 해석하세요. 결론 이런 거죠. 침전은 가라앉혀서, 자, 찌꺼기는 버리고 깨끗한 물만 버리고, 폭기, 공기를 집어넣어서 물을 뒤집혀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또는 가스가 방출이 되는 거죠. 자, 여과, 필터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멸균, 어떤 화학약품 집어넣어도 되고요. 여러분 햇볕만 쏘여도 멸균, 살균이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여러 가지 이제 표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표들에 대해서는요,
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 안 나왔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285페이지 보면 285페이지 보세요. 그럼 맨 위에 보면 급수 압력에서 표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는 각종 기구의 최저 필요 압력에서 그 표 중에서 세정밸브의 최저 필요 압력은 0.07MPa. 자, 두 번째 보통 밸브를 하면 우리 싱크대 또는 싱크대 또는 세면기 이런 데서 나오는 수도꼭지를 우리가 보통 밸브라고 하는데 얘는 보통 0.03의 압력을 갖고 있어요. 자동 밸브, 자동적으로 열고 닫힘을 하는 밸브인데 이 압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0.07에 관련된 압력이 필요하고 샤워기 얘도 0.07이에요. 그럼 도대체 0.07의 압력이 얼만큼 세요? 얘는요 밑에서 높이로 얼마 올라가요? 수도로 바꾸면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죠. 7m 올라가요. 결국 7m 높이가 적은 높이는 아니잖아요. 수돗물이 여러분 틀었는데 꼭지가 틀었는데 밑에서 위로 7m 올라온다 보세요. 압력이 센 압력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 블로아웃식 대변기 있죠. 블로아웃식 대변기의 최저 수압 압력이 0.1MPa입니다. 그래서 블로아웃식 그 대변기의 자 최저 수압 압력이 0.1이라는 건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생기구 중 최저 수압 압력이 가장 큰 방식 하면 요 블로아웃식 대변기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야. 그래서 여러분 블로아웃식 대변기 관련된 얘기를 좀 정리 좀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는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넘어가요? 자 286페이지 제3절 급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3절 급수 방식. 자, 물을 공급하는 급수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여기서 4가지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특징들을 전부 잘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수도 직결식입니다. 자, 수도 직결식은 여러분 상수도관이 있어요. 상수관에 밸브를 설치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것도 없어요. 펌프도 필요 없어. 자, 이 압력을 올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수도 직결식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수도 직결식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이 방식이 위생기구 그 급수 방식 중에서 오염 가능성이 가장 작아요. 그럼 오염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자,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 얘는 정전되면 물 나와요, 안 나와요? 급수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수가 되면 바로 급수가 안 나오는 방식이 바로 이 수도 직결식이죠. 자, 그래서 얘는 소규모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대규모에서는 절대 못 쓰는 방식이죠. 자, 얘도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상향 공급 방식이 됩니다. 상향 공급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87페이지 보면 옥상 물탱크 방식, 고가 물탱크 방식이 나오는 거죠. 자, 고가 수조 또는 고가 수조 방식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 방식은 상수도관에다 밸브를 설치한 다음에 바로 건물에 투입이 그냥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저수조에 일단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여러분 물탱크가 별도로 또 있는 거죠. 그래서 펌프로 해서 물을 여기서 공급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주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방식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준다고 해서 하향 공급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향 공급 방식은 이 옥상 물탱크 방식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근데 또 나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염, 즉 얘는 이렇게 저장하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뭐가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자, 급수 오염이 가장 큽니다. 이 얘기는 더러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얘 때문에 우리 1년에 2번씩 청소하게 된 주범이에요.
여러분 공동주택이라든지 뭐 큰 대규모 건물에서는 물탱크실이 반드시 있어요. 이걸 1년에 2번씩 법으로 정하게 만드는 게 얘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세 번째. 그렇지만 좋은 건 뭐냐면 얘는 제가 위에서 내려주는 물에 낙차로 공급하기 때문에 제가 2층에 살고 있으면 365일 동안 거의 똑같은 수압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급수압력이 가장 일정한 방식입니다. 이게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급수압력이 일정하면 밸브나 배관의 파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네 번째. 자, 그렇지만 이렇게 물탱크가 위에 있다 보니까 구조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구조 보강이 필요해요. 자, 미관상 별로 안 좋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너는 정전돼요. 물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일정량 나와요. 왜요? 펌프가 지금 정전이 되니까 가동이 안 돼도 여기 있는 물만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고장이 납니다. 고장 났어. 얘가 고장 나는 거죠. 그래도 일정량 나오는 거죠. 단수가 돼도 여기 있는 물만큼 써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일정량 나오는 방식이 바로 옥상 물탱크 방식 또는 고가 수조 방식. 현재는 물어보대요. 여러분 현재는 이 방식 쓰냐고요? 과거에 지었던 아파트는 거의 대부분 이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기계 보수도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요즘은요 이 방식을 많이 안 쓰려고 애를 쓰죠. 자, 그래도 무조건 여러분 1년에 2번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압력 탱크 방식이에요. 압력 탱크 방식은 자, 상수관에다가 밸브를 설치한 다음에 얘도 저수주에 저장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있어서 펌프로 올려주려고 해도 보니까 이 펌프의 힘이 작아요. 자, 그래서 요 중간중간에 여러분 압축 공기를 가득가득 채워 넣는 압력 탱크를 만들어요. 이게 2개인지 3개인지 10개인지 20개인지 몰라요. 아셨죠?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을 설치를 해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떤 개념으로 똑같냐면 여기 풍선 있죠? 풍선을 제가 이렇게 콕 불었어요. 자, 풍선을 갖다가 제가 물을 보낼 때 이거 풍선을 갖다 조금 열어주면 그 풍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물을 더 세게 밀어주겠죠. 그런 개념이 바로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도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서 상향 공급 방식인데, 자, 얘는요 기본적으로 급수 압력이 일정치 않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급수 압력 일정치 않아요. 이게 문제가 좀 된 거죠. 이렇게 일정치 않다 보니까 밸브나 배관에 파손이 커지는 단점도 있죠. 세 번째. 그렇지만 이 압력 탱크는요 옥상 물 탱크에 비해서 구조적인 보강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자, 네 번째. 얘는 이 옥상 물탱크 방식에 비해서 설비비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설비비가 가장 비싼 방식이 아니고 자, 조금은 비싸집니다. 이런 기계 장치를 더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야, 너 정전됐어. 물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정전되면 아예 안 나와요. 얘 자체들이 작동을 안 하니까. 자, 여섯 번째. 고장나요. 고장나도 얘들이 고장나면 이제 못 올라가는 거죠. 아예 안 돼. 자, 그렇지만 혹시 단수가 됩니다. 단수가 되면 일정량은 공급이 가능한 방식이 바로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옥상 물탱크 방식, 고가 수조 방식과 압력 탱크 방식은 자기들끼리 상호 비교를 해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두 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 탱크 없는 푸스타 방식이에요. 자, 이 방식 우리가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 방식을 좀 많이 쓰죠. 자, 볼까요? 어떤 개념인지. 상수관에다 밸브를 설치한 다음에 얘도 저수주에 저장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얘는 펌프가 부스터 펌프라는 펌프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최소 세대가 한 세트를 이용하고 있어요. 세대가 기본적으로 한 세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이 있는데, 자, 이 펌프가 할당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너 펌프가 계속 돌아, 한 대만 돌아. 왜? 조금씩 사용이 되니까. 자, 그러면 밤이 되니까 또 어때요? 빨래도 안, 뭐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니까 많이 도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샤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면, 야, 너도 돌고 너도 돌아. 이런 식으로. 문제는 이 펌프들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이 작동을 못 시켜줘요. 왜? 여러분 물 쓰면서 뭐 관리실이나 뭐 이쪽에서 나 지금 물 써.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물을 써도 여러분 수압이 일정량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죠. 그 이유가 펌프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은, 이 펌프들은 이 배관 내에서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수압이 낮아진 걸 체크해서 계속 돌아줘야 돼요. 결론 얘들은 지들 혼자는 못 돈다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해요? 자동 제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동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다른 말로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설치된 방식들 보면 컴퓨터 모니터 상에 표시가 돼요. 현재 자, 물탱크 양은 얼마고, 그 다음에 몇 번 펌프가 뜨면서 얼만큼 어떻게 도는지 표시가 다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장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설비비가 가장 비싼 방식이에요. 문제는 이 컴퓨터는 부속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자꾸 뭐 하나하나 고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장고장이 심합니다. 자, 또 하나, 전력 소모가 가장 큰 방식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펌프들이 여러분 여러 대가 있으면 그만큼 펌프가 가장 전기 소모가 많아져요. 이러니까 자, 전력 소모가 가장 큰 방식이 이거죠. 자, 5번 볼까요? 만약에 정전됐어요. 물 나와야 하나요? 물이 안 나가는 거죠. 고장나도 안 나가는 거죠. 자, 단수되면 일정량 공급은 가능한 방식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급수 방식 4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가장 여러분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 289페이지 보면 초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에서, 자, 290페이지 보면, 페이지 290페이지에 자, 급수의 조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조닝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볼까요, 여러분? 이 제가 63빌딩이에요. 이렇게 63빌딩.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1층에서 물을 받아. 자, 물을 제가 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63빌딩이 여러분 몇 메타예요? 210 몇 메타예요. 그럼 결론 200m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폭포와 같은 그런 압력이 작용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밸브는 틀었어도, 수도꼭지는 틀었어도 잘못하면 못 잠글 수 있어요. 왜? 잠그면 그 압력을 못 견뎌서 터져버릴 수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얘는요, 보실래요? 요걸 몇 등분을 해요. 10등분을 한지 3등분을 한지 5등분을 한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서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어때요? 존을, 구역을 만드는 거죠. 구역 또는 구획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급수를 일정량으로 나눠서 공급하는 일을 여러분 조닝이라고 하는 거죠. 조닝. 아셨죠? 자, 그러면 너 급수의 조닝의 목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목적. 우리 교재 나와 있죠? 자, 급수 조닝의 목적 1. 저층 부의 적절한 수압이지. 그러면 결론, 요런 저층 부위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저층 부의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수격작용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 밸브를 잠궜을 때 퉁퉁퉁 거리는 소리를 여러분 수격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수격, 물의 충격작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격작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이런 소음이나 충격을 자, 방지, 감소시키는 역할도 하고, 자, 네 번째는 기구의 부품 등의 파손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밸브라든지 또는 배관의 파손을 감소,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게 바로 이 급수전등의 목적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야, 그러면 너는 여기서 여기, 또 여기서 여기 요 거리는 간격은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간격은 기본적으로 보실래요? 아파트, 병원, 호텔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일반 빌딩,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은요, 빌딩 건물 또는 사무소 건물을 얘기합니다. 자, 문제는 야, 너 아파트, 병원, 호텔은 이 간격을 어떻게 할래? 물어보면 이 간격 보통 30에서 40m 정도로 할 거야. 자, 그러면 일반 건물은 40에서 50m 정도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자, 이 아파트, 병원, 호텔은 왜 이렇게 아파트, 병원, 호텔은 30에서 40m가 되냐면 이 간격이에요. 이 간격이 얘들은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간격이 너무나 커지면 소음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을 자는 아파트, 병원, 호텔들은 30에서 40m 정도고 일반 건물에서는 40에서 50m. 조금 소리가 커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왜? 잠도 안 자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 메타는 여러분 수두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수압으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죠.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이 필요하고, 자, 너는 0.4에서 0.5 메가파스칼 정도의 압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나 여러분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급수의 조님까지는 여러분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여러분 펌프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